오늘 차별을 넘어 통합으로라고 하는 큰 주제 하에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서양의 여러 혁명들을 통해서 인간이 모두 같은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5강의 수업을 같이 할 김선아입니다. 오늘 할 첫 번째 수업은 영국 내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1640년부터 1660년까지 일어난 굉장히 큰 사건이죠. 요 영국 내전의 부제를 왕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붙여봤습니다. 우선 이것을 잘 보기 위해서 17세기의 영국이 어땠는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왼쪽의 지도는 현재의 영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가 모두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현재는 그레이트 브리튼, 즉 영국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북아일랜드 밑에 있는 부분이 여러분 아일랜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국의 모양은 1707년에서야 갖춰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요 영국 내전 시기에는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국가가 따로 있고 잉글랜드라고 하는 국가가 지금 따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엘리자베스 1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엘리자베스 튜더이기 때문에 우리가 튜더조라고 얘기합니다. 또 스코틀랜드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제임스 6세인데요. 제임스 스튜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튜어트조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모두 많이 들어본 것처럼 여러분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을 하지 않았던 여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났을 때 가장 가까운 친인척에게 잉글랜드의 왕위가 갈 수밖에 없었죠. 이 제임스 6세의 어머니하고 엘리자베스 1세가 사촌간입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1세와 제임스 6세는 오촌이 되는 거죠.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의 왕이면서 동시에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잉글랜드의 왕위도 같이 물려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묘한 정치적인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 머리가 하나인데 몸통이 2개 같은 느낌. 네. 그런데다가 지금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아일랜드는 굉장히 더 복잡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국교, 여러분 국가 종교의 줄임말이잖아요. 국교는 영국 국교회, 다른 말로 하면 성공회라고 불리는 신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는 여러분 장로교고요. 아일랜드는 카톨릭을 국교로 삼고 있는 국가입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 3개의 국가가 서로 다른 종교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차하면 종교 분쟁이 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지금 깔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제임스 1세의 뒤를 이어서 1600년에 찰스 1세가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찰스 1세는 심지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다가 아일랜드의 왕까지 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한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찰스 1세는 여러분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강력한 절대 군주가 되고 싶다는 큰 꿈이 있죠. 그래서 찰스 1세가 생각하는 절대 군주가 다스리는 국가의 그림이 있는 거죠. 찰스 1세가 생각하는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이어야 하고 의회의 힘이 약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스 1세는 잉글랜드에서 영국 국교회의 모습을 카톨릭 쪽으로 점차 옮겨놓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찰스 1세의 시도는 여러분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 영국에는 청교도라고 하는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는 거꾸로 영국 국교회에서 카톨릭적인 모든 모습을 깨끗하게 없애자
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퓨리턴이라는 의미에서의 청교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찰스 1세가 얘기하는 영국 국교회를 다시 카톨릭적으로 돌리자라고 하는 이 발상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잉글랜드는 전통적으로 의회가 잘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인데 찰스 1세는 지금 의회를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의회와 왕 간의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찰스 1세는 의회를 될 수 있으면 소집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돈 있는 신하에게 강제적으로 기부금을 내게 한다든지, 또 훌륭한 성을 가지고 있는 또 신하에게는 병사들을 무료로 숙박시킨다든지, 여러분,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신하들은 이제 가차없이 감옥에 가둔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더 이상 의회 없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것은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와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몇몇의 부유한 신하들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는 의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 의회의 의원이라면 이러한 좋은 기회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의회의 의원들은 찰스 1세에게 본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것을 글로 써서 내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1628년에 나온 권리청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인 집에 병사를 숙박시킬 수 없다. 평화 시에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다. 자의적인 구속이나 투옥을 할 수 없다. 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찰스 1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감히 왕에게 지금 의회가 감나라 대추나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뭐가 필요해요? 근데 찰스 1세는 돈이 필요하니까요. 이 권리청원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죠. 네, 1629년에 의회를 해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는 무려 11년간이나 의회 없이 왕의 자의적인 정책을 감내해야만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것은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하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여기 지금 써놓은 선박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박세는 잉글랜드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세금입니다. 어디서만 냈냐 하면요, 항구 도시들만 냈어요. 언제만 냈을까요? 네, 전쟁 시기에만 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선박이, 외국의 함선이 잉글랜드를 침공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이 항구 도시들이죠. 그래서 항구 도시들이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전쟁의 시기에만. 그런데 찰스 1세는 이 선박세를 어떻게 이용했냐면 그냥 전기세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 시에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했을 뿐만 아니라 항구 도시만 내는 것도 아니고요. 잉글랜드 전체의 모든 도시들에 이 선박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러한 찰스 1세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권리청원을 싹 무시해버린 게 됐겠죠. 찰스 1세가 이러한 정책을 펼 때 문제는 잉글랜드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잉글랜드의 전통적인 산업은 여러분 모직물 산업입니다. 근데 이 모직물을 수출도 하지만 또 모직물의 원료인 양털도 같이 수출하는 나라가 잉글랜드였거든요. 어디로 수출했을까요? 네, 플랑드르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네덜란드와 프랑스 북부 지역으로 주로 많이 수출을 했는데, 이 지역에서 잉글랜드산 모직물과 양털의 수입을 안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잉글랜드의 모직물 산업이 엄청난 수출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농산물의 수확량이 대폭 감소하게 되죠. 근데 지금 왕은 잉글랜드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세금을 왕창 부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어디까지 참을까요? 잉글랜드가. 네. 1640년에 찰스 1세가 다시 의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 시기에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이 다시 재개되는데요. 요 1640년에 소집된 요 의회는 1653년까지 지속됐기 때문에 우리가 요 의회의 이름을 장기의회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의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도 왕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내밀게 되는 겁니다. 또 읽어보면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죠? 네, 선박세를 폐지하라. 강압적인 국교회 정책, 그러니까 종교 관용 정책을 시행해라. 3년마다 의회는 정기적으로 소집해라. 네, 의회의 동의 없이 왕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네, 여러분 모두 받아들일 만하죠? 그런데 의회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어떻게요? 지금까지 왕을 잘못 보좌해온 책임을 물어서 왕의 핵심 측근들을 처벌하고 심지어는 처형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찰스 1세는 요것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왕과 의회의 이제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참 재밌는 것은 이런 시점마다 결정적인 양념이 한 방씩 뿌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왕과 의회가 이제 서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1641년에 심지어 아일랜드에서조차 반란이 시작됩니다. 반란의 문제는 종교 문제죠. 아일랜드는 카톨릭을 국교로 하는 국가였는데 이 찰스 1세가 거기다가 신교를 강압했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반란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대의 지휘권을 둘러싸고 의회와 찰스 1세가 대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국왕은 군대의 지휘권을 자기가 갖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의회는 찰스 1세가 너무 제멋대로의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군대의 지휘권까지 왕에게 넘기면 의회를 또 해산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돼서 여러분, 찰스 1세에게 군대의 지휘권을 넘겨주는 것을 거부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회가 지휘권을 장악하겠다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찰스 1세가 여기에 대응했을까요? 네, 의회의 지도자 체포령을 내리게 되고요. 의회는 왕의 명령을 거부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왕과 의회에서 각각 군대를 동원해서 대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여서요. 우리가 이것을 내전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내전이 뭔지 아시죠? 한 국가 내에서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벌이면 그것을 내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가슴 아픈 내전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1950년에 일어났던 한국 전쟁이 바로 요 시빌워에 해당하고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1861년에 일어났던 미국의 남북전쟁 있죠. 노예제를 둘러싼 그것도 시빌워, 내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오른쪽에 지도를 잠깐 보시겠어요? 이 오른쪽의 지도는 찰스 1세와 의회파, 그러니까 의회를 지지하는 잉글랜드의 지역 분포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짙은 색깔, 그러니까 붉은색이 왕을 지지하는 곳이고요. 네, 연두색으로 표시된 곳이 의회를 지지하는 곳인데, 여러분 왼쪽 위에가 제일 첫 번째 지도, 오른쪽 아래가 제일 마지막 지도인데 점점 의회를 지지하는 곳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네. 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처음부터 의회가 압도적인 다수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요 왕과 의회를 지지하는 인원수를 보면 와, 놀랍게 비슷하죠.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왕당파 또는 기사당 이렇게 불렀는데 316명이잖아요. 의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의회파 또는 단두당이라고 부르는데 332명입니다. 여러분 단두당 되게 이상한 이름이죠. 라운드 헤드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때는 귀족들이 긴 곱슬머리 가발을 썼어요. 근데 이 의회파에서는 그런 귀족들의 가발을 비웃으면서 우리는 그런 허례의식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발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동그란 바가지 머리를 한 채 의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우리가 라운드 헤드, 단두당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게 된 거죠. 처음에는 분명히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의회파가 훨씬 더 강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왕당파의 지지층이 귀족이나 농촌 젠틀이잖아요. 이 농촌이라고 하는 곳은 농사는 여러분 전쟁을 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럼 전쟁을 계속하면 할수록 귀족과 농촌 젠틀이는 힘들어지는 거지만 의회파를 지지하는 나머지 젠틀이들, 즉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전문직인 젠틀리들은 또는 신흥 상인들은 오히려 전쟁으로 훨씬 더 자기들의 이익을 크게 증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의 지속은 의회파에게 훨씬 도움이 됐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잉글랜드의 지역을 보시면 이 북부와 서부가 조금 못 사는 곳이고요. 요 남부와 동부가 잘 사는 곳에 들어갑니다. 런던이 바로 남동부에 위치했죠.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이 모두 의회파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쟁은 오래 가면 갈수록 의회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전쟁이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의회파에 이 올리버 크로멜과 철기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올리버 크로멜은 청교도를 믿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굉장히 잘 훈련된 군대,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군기가 바짝 든 그런 군대를 지휘했거든요. 그래서 그 철기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의회군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요거를 보고 여러분 찰스 1세가 엄청 겁이 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의회파에 항복을 하느니 차라리 스코틀랜드군에 항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스코틀랜드군에 담싹 항복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스코틀랜드군이 돈을 받고 찰스 1세를 의회군에 넘겨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의회파의 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찰스 1세를 잡아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의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찰스 1세를 잡고 보니까 이 차이가 엄청난 수준으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장로파와 여러분 독립파라고 하는 두 개의 핵심적인 분파로 분리가 되는데요. 바로 이 올리버 크로멜과 의회군은 이제 독립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요 의회의 분열을 틈타서 찰스 1세가 다시 스코틀랜드군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는 크로멜이 스코틀랜드군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아까 그 철기군을 끌고 스코틀랜드에 올라가서 스코틀랜드군을 격파하고 찰스 1세를 포로로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1649년 1월에 찰스 1세를 반역죄로 처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국 내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과정이지만 요거를 통해서 보면 이제 왕과 같은 귀족들이라도 왕이 귀족들에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 제일 대표적인 모델로서 우리가 오늘 영국 내전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봅시다. 수고했습니다.